안녕하세요. 고단했던 하루의 안식처가 되어줄 책 읽어주는 남자, 책 읽는 연구원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요즘 날씨 너무 덥네요. 출장지에 사무 공간이 따로 없어서 그 더운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엄청난 더위라서 즐기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무더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냥 하루빨리 이 무더위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네요. 자,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입니다. 서점에서 책을 구경하는 중이었는데 여성분 세 분이서 이 책 진짜 읽고 싶었다 하시면서 가져가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그 찰나의 순간에 세 분씩이나 이 책을 보고 서로 가져가려 할까 너무 궁금해서 가져온 책입니다. 읽어보니까 자존감을 높여주는 책입니다. 책의 목차는 투두리스트로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존감 높아질 준비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작가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대학을 갓 졸업했을 무렵 나는 한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배정된 팀에서 만난 선배는 나를 하인처럼 대했다고 할까. 갑질이 적당할 듯 자기 앞에 있는 모니터를 10cm 옮기는 것도 나를 시켰고 사소한 실수만 해도 나 엿먹여 라며 면박을 줬다. 사회생활이 처음이었고 모든 게 평가 대상이었던 인턴 신분의 나는 어쩔 바를 몰랐다. 그저 이 집단의 가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고단한 미생의 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인턴십을 마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잠자리에 드는데 갑자기 그 선배 생각에 분한 마음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큰 권한이 있던 것도 아닌데 대단한 권력이라도 지닌 듯 구는 그녀에게 나는 단 한 번도 꿈틀하지 못했고 그런 나의 태도는 그녀가 나를 점점 더 하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녀가 나에게 한 행동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잘 보이려 했으며 불편한 내색 한 번 하지 못한 나 자신이었다. 다른 경우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때 겪었던 고통보다도 고문하는 이들에게 잘 보이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라 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해도 사람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끼치는 건 부당한 대우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복한 자기 자신인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근데 정중함으로 맞서되 그들에게 비굴해지지는 말자. 상황은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겐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인스타그램에 처음 입성했을 무렵 랜덤으로 올라오는 피드에서 약간의 과정을 보태 허리까지가 가슴인 엄청난 글래머의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 말로만 듣던 럭셔리 SNS였다. 이쁘고 몸매 좋고 명품을 휘감고 늘 해외여행 중인 여자. 하지만 나에게 문화 충격을 준 것은 나와 다른 그녀의 삶이 아니라 그녀의 수많은 팔로워였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그녀의 삶을 들여다볼까? 궁금해하며 계속 들여다보니 문득 아침에 맛있게 먹은 삼각김밥이 처량해졌고 득템했다고 좋아한 8,900원짜리 스팽글 가방이 초라해졌다. 이 미디어는 너무 쉽게 타인의 삶을 훔쳐볼 수 있게 하고 옛날 같았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이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은 우리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런데 과연 그 호기심은 무료일까?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란 책에서는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내 삶과 비교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이야기했다. 타인에게 자기 삶의 스포트라이트를 내어주곤 자신은 관객석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 역시 약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그 대가로 비참함을 지불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충족된 호기심으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 에너지와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삶을 돌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니 타인의 삶에 기꺼이 친구는 되어주되 관객은 되지 말자. 몇 장의 사진으로 요약된 그들의 삶보다 우리에겐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다. 부디 비참의 지를 쓰지 말자. 인생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나이를 먹으며 절감하는 건 언제 밥 한 번 먹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시간을 내서 보긴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좋아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내 옆분단에 앉았던 은경이와 재무팀의 박대리가 그랬듯이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들의 공적인 업무를 위장한 사적인 짜증과 걱정을 위장한 모욕과 질문을 위장한 무례함에 마음을 졸이고 상처받고 미움을 쌓는다. 하지만 월급의 2배짜리 명품백만이 낭비가 아니고 연예인 걱정만이 낭비가 아니다. 우리의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건 역시 감정의 낭비다. 지나갈 인연을 붙잡아 악연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만두며 끝이로 해서 상사에게, 어쩌다 마주치는 애정 없는 친척에게, 아닌 척 머리 굴리는 동기에게, 인생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더는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마음 졸여도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어차피 그들은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인생에서 숫자를 지울 것. 인터넷에 떠돌았던 나라별 중산층의 기준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조건.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정한 중산층의 기준.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것. 사회봉사단체에 참가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대한민국 연봉정보 사이트 직장인 대상 설문.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몇 번. 영국,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그건 바로 숫자다. 한 번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나의 결혼 가능 점수를 알려준다는 배너 광고를 본 적이 있다. 사주 사이트인가 했는데 그건 결혼 정보회사 사이트였다. 나이, 키, 몸무게, 자산 액수, 연봉 등 수많은 숫자를 입력하고 나면 소고기처럼 등급을 매겨 나의 결혼 가능 점수를 알려준다는 거였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알파고가 아닐까 싶었다. 우리는 무엇이든 숫자로 책정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나 자신의 값어치를 매기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야말로 가치는 잊은 채 서로의 값어치를 묻는 숫자의 삶이다. 그렇게 세워진 숫자의 삶 속에서 개인은 이력서에 쓸 숫자들을 위에 분투하고 팔로워 숫자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집의 평수로 관계의 금을 긋고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헤드라인으로 읽는다. 그런데 숫자라는 건 언제나 비교하기 쉽고 서열을 매기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세모와 동그라미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길 순 없지만
1과 2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결국 숫자의 삶이란 쉴 새 없이 비교되며 서열이 매겨지는 삶인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낮은 값어치가 매겨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의 위치와 서열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근데 그렇다면 삶의 모든 것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을까? IQ가 지혜를 측정할 수 없고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집의 평수가 가족과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 없다. 삶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우월한 존재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숫자를 지워야 할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랑스럽고 따뜻한 성격의 독자 한 분이 있다. 그녀에겐 사랑꾼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종종 남자친구와의 일화를 SNS에 기록했고 나는 그들이 죽은 연애세포를 살려내는 사랑스러운 커플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작작 좀 하라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사람들 불행한 건 생각 안 하냐고. 물론 SNS에는 지나치게 과시적인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보증하건대 그녀는 결코 그런 타입이 아니었고 자신이 느꼈던 소소한 행복을 기록했을 뿐이었다. 그 댓글을 읽은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잘못은 어디까지나 그 댓글을 남긴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있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의도를 오독하고 나에 대해 왜곡하며 비난하는 이들을 만난다. 인터넷 뉴스에 베베 꼬인 악플을 남기던 사람들이 SNS와 일상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떠들기 좋아하는 그들에 대한 대처법을 조언하건대 누군가 당신에 대한 비난이 포함된 판단을 내린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점은 첫째, 그건 한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 견해일 뿐 그 사람이 솔로몬이나 프로이트는 아니라는 것. 둘째, 그것이 당신을 향한 비난이라면 해야 할 일은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비난의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 비난이 진실이라면 안 좋은 점을 고치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저 상대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라면 그냥 개가 짖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 셋째, 만약 개가 계속 짖으면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마땅히 그 책임을 물으시라. 죄명은 명예훼손죄 아니 소음공해죄. 모욕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 인터넷에 맞춤법이 틀린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그 아래에 극혐이라는 댓글이 잔뜩 달렸다. 극혐이라는 건 극도로 혐오스럽다는 뜻인데 나는 맞춤법을 틀리는 게 왜 극도로 혐오스러운 일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맞춤법을 틀리는 것으로 세종대왕을 모욕하겠다는 저의를 읽을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해도 그게 혐오의 범위에 들어갈 정도로 잘못한 걸까? 극혐, 개저씨, 틀딱, 설명충, 급식충, 맘충, 한남충, 김치녀 등 수많은 모욕과 혐오를 담은 단어들이 일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가 서로를 너무 쉽게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혐오주의의 원인은 주로 중산층 붕괴로 이야기된다. 지위의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누군가를 내몰아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되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그렇게만 해석하기엔 그 대상이 너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다. 나만 하더라도 아기를 낳으면 맘충, 운전하면 김여사, 설명하려 들면 설명충, 진지하면 진지충이 된다. 벌레가 아닌 사람으로 살기 참 어렵다. 이러한 일상적 혐오에 대해 모멸감에 젖아 김찬호 교수는 웬만큼 잘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타인에 대한 모멸이라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실질적 지위 회복이 아니라 해도 희미해진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느끼고 열패감을 보상받기 위해 얄팍한 우월감과 만족감을 맛보기 위해 타인을 모멸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초라한가. 혐오로 맺어진 단단한 유대 속에서
서로의 초라함을 감추고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해도 원하는 정보만을 소비하며 대상에 대한 뒤틀린 이미지를 강화한다. 그리고 그 혐오의 모멸감을 느낀 이들은 다시 혐오를 복제해 간다. 그 결과 인터넷에선 누가 더 혐오스러운가에 대한 끝없는 경쟁이 펼쳐진다. 그런데 이 혐오 경쟁 끝에 나와 다른 모든 이들은 혐오스럽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땐 속이 후련할까? 혐오스러운 인간들이 도초에 널려있다는 불신과 삐끗하면 나 역시 비웃음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날카로워질 뿐 단언컨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는 세상에선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카메라의 렌즈에 얼룩을 닦을 수 없다면 세상은 영원히 얼룩져 있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변명하지 않을 것. 젊은 시절 운동권 학생이었다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운동권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했다. 그런 그는 자본주의를 혐오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에선 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언제부턴가 일자리를 구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 결과 40을 넘긴 나이까지도 일을 하지 않는 그를 대신에 모든 생활비를 대는 건 청소 일을 하는 어머니의 몫이 되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논리는 허점투성이다.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사회 구조를 비난하면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착취하고 있으니 말이다. 주변 사람들은 일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를 이해할 수 없어 했고 그의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겼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짐작하건대 당시 명문대를 나왔던 그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도 이상도 높았을 거다. 하지만 운동권이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껴야 했을까? 거기다 경제적 독립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수치심이 되었을 것이고 그가 품었던 자아 이상의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졌을 테다. 자신에 대한 수치심, 무가치함은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 감정을 숨기고자 냉소로 무장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며 변명 뒤에서 자신을 보호한다. 그런데 문제는 변명으론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변명에는 사실 그 자신도 속지 않기 때문이다. 겉으로 아닌 척해도 무력감과 수치심은 여전히 내면에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이다. 소설가 김연경은 사람 풍경에서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이듯 생의 반대말은 죽음이나 퇴행이 아니라 방어의식이라 이야기했다. 방어의식은 사람을 영원히 자기 삶 바깥에서 서성이게 한다. 그 역시 오랫동안 삶의 바깥에서 서성이며 맴돌았다. 자신을 초라하게 하는 현실과 마주하며 무력감과 수치심을 감당할 바에는 차라리 동네의 고상한 레지스탕스가 되는 편이 나았을 거라고 여겼을 수도 있고 부조리한 세상에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과거에 묶여 인생 전체를 소진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자책과 원망을 소거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투명하게 재평가해야 한다. 대학 시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던 자신의 노력에 마땅히 자부심을 느껴야 하고 좌절된 욕구는 어쩔 수 없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심하고 부끄러워할 건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변명을 늘여놓으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닐지라도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는 걸 견뎌야 할지라도 변명을 덜어낸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자. 그리고 그 마주본 끝에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데 있다.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음을 기억할 것.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가 나에게 네가 힘든 일이 뭐가 있겠냐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추측하자면 나는 반에서 잘 떠들고 괄괄한 타입이었는데 조용했던 그 아이는 내가 부러웠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 중증의 중3병을 앓고 있던 나는 부모님과의 갈등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대신 난 다른 친구를 부러워했는데 그 친구야말로 힘든 일이 없어 보였다.
예뻤고 다들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다. 그런데 몇 년 후 친해진 그녀는 내게 중3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선생님들의 차별과 편견에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기한 일이다. 그 남자애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 우리는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가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완벽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타인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을까? 박연선 작가의 드라마 청춘시대에는 한 달간 중국으로 떠나는 진명을 보며 공안 직원들이 부럽다, 너도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 라며 서로 속닥거리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 진명은 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냈던 동생이 죽은 후 전 재산 170만 원을 털어 무작정 한국을 떠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며 타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지만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듯 우리의 눈에 비친 타인의 모습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이유와 무게의 슬픔을 안고 살며 각기 다른 상처를 가졌을 뿐 손상되지 않는 삶은 없다. 그렇기에 당신이 알아야 할 분명한 진실은 사실 누구의 삶도 그리 완벽하지 않다는 것, 때론 그 사실이 위로가 될 것이다. 친구가 갑자기 카톡으로 넌 항상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늘 자극받는다. 라고 보내왔다. 난 그냥 엎드려서 쇼핑몰 배송 조회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의 존재로 충분히 행복할 것. 어린 시절 차를 타면 언제나 해가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언젠가 세일러문 정도의 마법소녀가 되는 걸 상상하곤 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생각을 계속한다면 중증의 과대망상 판정을 받기 딱 좋을 것이다. 그래도 나이를 먹으면 악의 무리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영웅은 아닐지라도 어딘가 특별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평범한 어른으로 자라났다. 화려한 삶도 아니며 무한의 자유를 누리지도 않는다. 여전히 소고기는 마음껏 사먹기 어렵고 좁은 생활 반경 속에서 멋없는 일상을 반복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평범한 어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 어린 시절 내가 품었던 이상을 떠나보내는 지점, 어른의 사춘기는 그 지점에서 오는 게 아닐까. 물론 그 순간이 슬프고 씁쓸하긴 하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환상과 기대감에서 벗어나 보통의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꾸리는 것, 어른의 숙제란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앞으로도 세일러문이 돼서 지구를 구할 일도,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을 일도, 소르본 대학의 교수가 될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나의 동창들이 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 복통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친척들이 가문의 영광이라며 나를 우러러보는 일도 아니다. 대신 내게 쓰고 싶은 글이 있고 더 알고 싶은 궁금한 것들이 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수영을 배워서 바다에서 마음껏 시간을 보내고 싶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나의 세계를 확장하고 싶다. 내 삶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보장된 것은 없지만 보통의 삶에도 허락된 많은 것이 있다. 어른의 사춘기는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을 때 종결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순간 진짜 어른이 될 것이다. 나를 평가할 자격을 주지 않을 것. 예전에 친구가 소개팅을 했던 남자는 친구에게 좋아하는 운동이 있냐고 물으며 골프나 승마 같은 건 안 좋아하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건 사실 취미가 아닌 상대의 경제력을 가늠하기 위한 질문. 남자든 여자든 이성의 경제력을 보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나 역시도 분명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것과 쉴 새 없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를 내며 사람의 모든 걸 숫자로 환원하는 건 좀 다른 문제다. 사는 집을 확인하고 연락이 없었다는 사람, 부모님 직업을 확인하는 것에 모든 대화를 쏟는 사람, 그런 상대들 앞에서 누군가는 답안지를 제출한 아이처럼 상대가 나에 대해 내릴 평가에 불안하다고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리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 내 경우를 말하자면 아무리 능력 있다 해도 숫자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 너무 단출한 것 같아서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한마디로 내 취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내가 자격 미달이겠지만 그 사람도 내겐 자격 미달인 거다.
내게 필요한 건 나와 닮은 단 한 사람일 뿐이지 그들이 아니며 그들만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우리를 숫자로 평가한다면 놀고 있네. 니들은 어차피 다 탈락이야 이것들아. 준욱들만큼 겸손하지 말 것. 책을 내고 난 후 종종 친구들은 나를 김 작가라고 불렀다. 하지만 친구들끼리 장난처럼 하는 말일 뿐 나는 나를 작가라 여기지는 못했다. 작가의 서전적 의미는 글이나 그림 등 창작자일 뿐임에도 작가의 자격 앞에선 늘 민망하고 어색했다. 그러다 어느 여행자의 일화를 듣게 되었다. 여행자는 유럽의 술집에서 한 바텐더를 만났는데 바텐더는 여자에게 자신의 시인이라고 소개했다. 그 말에 여행자가 당신 이름으로 나온 시집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바텐더는 아니요. 시집을 낸 적은 없지만 시를 쓰기 때문에 시인이죠. 라고 답했다. 왜 나는 몇 권의 책을 내고도 작가라고 불리는 것을 어색해하고 다른 누군가는 시집 한 권 없이도 스스로를 당당하게 시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 개인의 차이도 있겠지만 문화의 차이도 크다.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서양에서는 개인을 상호 개별적인 존재로 여기며 자기 긍정성을 중시한다. 반면 우리 사회는 개인의 개성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관계지향적인 사회였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에서 우리는 관계 맺는 법을 배웠는데 요약하자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그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란 이야기.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개성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교육을 받았다. 영어에는 대응할 단어조차 없는 눈치가 우리는 유난히 발달한 것도 때론 자기 비하에 가까운 겸손도 이러한 문화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오랜 수련의 결과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하여 주제 파악 못하고 꼴값 떤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 고도의 눈치와 겸손을 발휘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자격 앞에서 머뭇거린다. 물론 겸손도.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도 미덕이다. 그러나 덕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겸손과 배려의 가치는 눈치를 보며 주눅드는 것이 아닌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있을 뿐이고 타인의 감정을 염려하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미덕이 될 순 없다. 그러니 당신이 지칠 만큼 눈치를 볼 필요도 주눅들 만큼 겸손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가장 먼저 존중해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다. 약간의 근자감과 어느 정도의 개샹마이웨이 정신이 필요하다. 나의 삶을 존중할 권리를 말할 것.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었다. 글쓴이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온 한 아주머니가 글쓴이를 가리키며 딸에게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말했다. 의문의 일패를 당한 글쓴이는 불쾌했다. 그녀는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뿐이었고 동료 역시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마침 중국인 손님이 들어왔고 중국 유학 경험이 있었던 그녀는 유창한 중국어로 주문을 받았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가 놀라며 겸연쩍어했다는 이야기였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를 비난했다. 하지만 과연 글쓴이는 그 아주머니와 얼마나 다를까? 글쓴이는 계속해서 자신이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그저 경험을 쌓기 위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임을 강조했다. 그녀의 절절한 항변은 아주머니의 언행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한 사람이 아닌 것에 맞춰져 있었다. 한마디로 그녀는 억울하다. 자신은 경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뿐 공부를 안 해서 저렇게 된 이들과는 다른 존재인데 말이다. 한때 유행했던 공부 자극 글귀가 있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1에서 3등급은 치킨을 시키고 4에서 6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7에서 9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 얼핏 들으면 쇼미더머니에 나갈 법한 라임 돋는 문장이지만 이 텍스트는 치킨을 배달하는 삶, 공장에서 미싱하는 삶을 공부하지 않는 형벌로 바라보게 하고 땀 흘리는 노동을 비참한 삶으로 만든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육체 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기본 운영체제로 머릿속에 장착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의 뿌리는 결코 짧지 않다.
백성들을 천대하던 호랑말코 같은 관료들이 심어놓은 관존민비 직업관이 자본주의 위세 경쟁에 맞물려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이 차별의 운영체제는 직업 간의 임금차를 좁히지 못하게 하고 그건 다시 차별을 강화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1. 이 문제는 단지 만인이 평등하다는 휴머니티 관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면 저렇게 된다는 말을 듣고 차별의 글귀를 읽으며 자신의 드라마 속의 커리어 우먼이나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되는 미래만을 그린다. 그러나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 노동자로 살아가며 평범한 직장에서 의뢰의 삶을 마주한다. 드라마 세트장 같은 곳에서만 살 줄 알았던 이들이 어린 시절 자신이 무시했던 삶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미래에 대한 과대망상과 차별의 운영체제가 평범한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신이 그들과 같다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이는 결국 자기 혐오로 향한다. 2.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멸시의 부작용은 다른 쪽에서도 진행된다. 은근한 차별과 멸시를 품고 치킨 배달을 하지 않기 위해 공장에서 미싱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그 속에선 배움에 대한 유희와 호기심이 아니라 무시와 차별에 대한 불안과 긴장이 공부의 동력이 된다. 물론 일시적인 불안과 긴장감은 능률을 높이고 동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삶의 동력으로 불안과 긴장만이 남았을 때에는 아로나미 골드로도 풀 수 없는 마음의 만성 피로가 만들어진다.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위한다며 내뱉던 말들이 자식을 만성적인 불안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3. 그렇게 해서 원하는 곳에 닿으면 만사가 형통할까? 차별과 멸시에 대한 공포로 얻은 성취에는 오만이 다른다. 다른 내면의 힘이 없이 오만만 증식되는 건 안정장치 없이 고층 빌딩 위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하다. 상시적인 고소공포증, 즉 추락에 대한 공포감만 커질 뿐인데 오만이 클수록 추락의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준 게 전 조선일보 논설고문 이규태의 글이다. 그의 글을 빌리자면 상황이나 사정이 바뀌면 자연스레 하향을 해야 하지만 한국인은 사정이나 상황이 달라져도 하향은 끝내 하지 않으려 하고 어쩔 수 없이 하향을 하게 될 때에는 처참하고 처절한 심경에 빠진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멸시가 내면화되면 하향이란 처절하고 비극적인 추락인 거다. 그렇게 차별은 손가락질 받는 이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결국 그 누구의 삶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불안을 충전하고 있다면 혹은 당신이 꿈꿨던 미래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면 스스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삶이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것일 뿐 그 어떤 삶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열심히 사는 것도 열심히 배우는 것도 마음껏 하시라. 하지만 누구의 삶도 모욕할 수 없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단단한 자존감을 다질 것. 알랭도 보통은 어른이 된다는 건 냉담한 인물들,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의미라 있다. 살아보니 세상은 동화와 같지 않다. 갑질에 분개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만큼 차별은 일상에 만연하고 속물의 조건적 관심에 이연한 척하며 무시하려 해도 마음은 주머니 속에 넣어둔 쿠쿠다스처럼 부서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라고. 그래, 말은 잘 알겠는데 그게 왜 쉽지가 않을까?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의 경험과 부모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애착 경험이 부족하거나 학대, 조롱, 방치, 비난을 경험한 경우 자존감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존감이 어린 시절 경험에만 의존해 평생 고착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변한다. 자존감의 원리를 연구한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두 기둥을 자아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라 말했다. 자아 효능감이란 현실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이자 자신감이고 자기 존중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감을 적절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을까? 건강한 자존감을 지니며 자라왔다 해도 수십 장의 이력서가 거절당하고 생계의 위태로움과 불확실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스스로 삶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자아 효능감을 느끼긴 어렵다. 게다가 조건으로 쉽게 서열을 나누며 차별을 권하는 사회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하라는 건 어쩌면 최면에 걸리자라는 말에 가까울지 모른다. 세상은 자존감 없이 점점 버티기 힘든 곳으로 변해가는데 개인은 자존감을 세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돌림노래처럼 반복되는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냉담한 세상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개인의 영역에선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축은 사회적 존중이라는 자존감의 토양을 다지는 것이다. 존중이 희소성을 지닌 경제제가 될 필요는 없다. 사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존중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공공재가 된다면 우리는 존중받으려 쩔쩔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존중을 공공재로 만들자. 서로에게 존중의 연료가 되어주자. 직급에 따라, 자산에 따라, 직업에 따라, 겉모습에 따라 선별적 존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조건 없는 공정한 존중을 보내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축은 개인 스스로가 자존감에 대해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며 자기 내면의 힘을 기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짜 자존감을 구분하며 자존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존감은 우월함에서 비롯된 우쭐함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얻어지는 일시적인 만족감도 아니다. 자존감을 올리는 세 가지 방법 정도로 단순하게 요약될 수도 없다. 자존감의 본질은 자신에 대한 신뢰이자 행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 여기는 자기 존중감이다. 이건 정신승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신을 신뢰하기는 어렵고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을 존중하기도 어렵다. 자존감은 스스로가 믿고 존중할 내면 세계를 세우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며 책임을 지는 삶의 일련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내면의 힘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다.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에서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퍼즐 조각이 주어졌는데 과제를 어려워하자 자존감이 낮게 평가된 아이의 부모는 대신 해결해 주려 했고 자존감이 높게 평가된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자존감의 재료인 자기 신뢰와 존중은 사소할지 몰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 경험이 축적될 때 생겨난다. 그리고 실험에서 보여주듯 중요한 건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다. 스스로를 충분히 의식하지 못한 채 타인과 사회의 시선에 질질 끌려 사는 것으론 결코 자존감에 닿을 수 없다. 그렇기에 단단한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분명하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럼 나다운 삶에 다가가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팔로미. 나다운 삶을 찾을 것.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라고 말하면 여자 주인공은 도끼 눈을 하고 이렇게 말한다. 나다운 게 뭔데? 그러게나 말이다. 이 유명한 클리셰만큼이나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건 익히 들어 알겠는데 나다운 게 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왜 우리는 나다운 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까? 발달 심리학자 제임스 마샤는 자아 정체성의 성취 정도에 따라 정체성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 네 가지 유형은 성취, 탐색, 폐쇄, 혼미 정체성인데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대다수가 낮은 정체성 지위인 폐쇄 지위에 놓여 있었다. 폐쇄 지위란 기존의 사회 가치 체계를 그대로 순응하고 전념한 유형인데 이론에 따르면 이처럼 정체성 지위가 낮은 곳에 있는 이유는 위기의 부재에 있었다. 인생에 위기가 없었다니 뭔 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기란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월요일 아침에 출근 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아니라 목표, 가치, 신념에 대해 자문하며 투쟁한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투쟁하지 못했을까? 이는 자신에 대한 탐색과 자문의 과정을 권하지 않는 사회 문화에서 비롯됐다.
우리의 핵심 도덕이었던 유교에서 도덕은 주변 환경과 관계 속에서 상호 의존적인 존재였다. 개인의 정체성은 역할에 따라 결정되었고 자문과 탐색보다는 주어진 도리와 이상적 인간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성에 맞추는 것을 아름다운 삶이라 여긴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철학을 세우기보다 사회나 부모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사는 것에 더 익숙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념과 철학은커녕 자신에 대한 윤곽선도 또렷이 그려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자율성을 허락하지 않는 교육에 있다. 어린 시절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른을 따라야 한다 라는 말을 아이가 나약하고 열등한 존재임을 각성시켰다. 많은 부모는 아이의 나약함과 열등함을 이유로 자율성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건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빼앗는 일이었다. 정답지만을 손에 쥐고 과정 없이 어른이라는 결과만 남은 이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어른이 되어서도 답을 알려줄 누군가를 찾아 헤맨다. 그러나 법륜 스님도 오은영 선생님도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못한다. 프리랜서가 된다고 해서 나다운 것도 아니고 특이한 취향을 가졌다고 해서 나다운 것도 아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삶을 일구는 것이 나다운 삶이다. 그러니 죄갈 공명이 옆방에 살지라도 우리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오직 과거라는 당신의 데이터베이스와 실수라는 오답노트 그리고 내면의 나침반을 믿고 스스로 나아가야 한다. 그 고민과 위기의 순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스스로가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나다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당연했던 것을 질문할 것. 한 마을에 부부와 시어머니, 1살 배기 아들이 살고 있었다. 밭일에 나간 며느리가 점심때가 되어 돌아오니 침에 걸린 시어머니가 닭죽을 끓여 놓았다고 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솥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닭이 아닌 아들이 들어있었다. 노망이 난 시어머니가 손자를 닭으로 착각하고 가마솥에 넣어 삶은 것이었다. 이를 본 며느리는 마음을 추스른 다음 닭을 잡아 시어머니께 닭죽을 끓여드리고 죽은 아이를 뒷산에 묻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날만한 이 아기 유기 사건은 놀랍게도 조선시대의 효부상에 세워진 미담이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미담으로 전해질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에는 개인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사람의 도리라는 이름에 임무를 다하는 것이 미덕이었다. 이것은 아무리 우라가 치밀어도 화합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통치 이데올로기이자 윤리 규범이었다. 나의 어린 시절에도 미덕이 있었는데 바로 근면성실이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아프거나 다쳐도 빠짐없이 학교에 가면 개근상을 줬고 칠판 위에는 근면성실이라는 급훈이 쓰인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근면성실을 최고의 미덕으로 배운 건 우리 사회가 제조업 기반의 사회였던 것에 있다. 제조업에서는 창의력이나 개성보다 근면함과 성실함이 가장 필요한 자질이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선별되고 교육되는 미덕으로 아이가 솥에 삶아져 죽었는데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엄마는 감정불고의 아동학대 방조범이 아닌 의연한 효부가 되고 열이 펄펄 끓어도 학교에 나오는 학생은 타의 모범이 되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하고 이슬람 국가에선 자유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딸을 죽이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되기도 한다. 사회가 연출한 미덕이란 괴담을 미담으로 자기 착취를 모범으로 폭력을 명예로 만든 것이다. 사회의 미담과 통념은 그 사회와 시대의 결과물일 뿐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 틀에 자신을 밀어넣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건 어느 순간 주입된 통념이 아닌 스스로가 세운 신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경제학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이의 말에 따르면 대학에 브레인워싱 클래스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배운 경제학 지식은 모조리 틀렸으니 두뇌를 세척하자는 수업이었다. 기존의 이론을 답습하자는 게 아니라 그 이론들을 지우고 한계를 찾아내며 새로운 답을 구하는 것이었다. 우리 역시 당연한 것들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자.
우리가 믿어온 것이 정말 우리 내면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의심 없이 따라온 타인의 목소리인지 묻자. 믿어왔던 진리에 대하여 질문할 때 우리는 당연히 세계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통념의 자리에 우리의 신념을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도 브레인워싱 클래스가 필요하다. 누구의 기대를 위해서도 살지 않을 것. 나는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 대단한 포부나 큰 결단이 있었던 건 아니다. 쓰고 싶은 글이 있었고 회사에 다니는 문제는 일단 책을 쓰고 나서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다 문득 난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이리 쉽게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양육 방식 덕분이었다. 나는 살면서 부모님의 강요에 부딪힌 적이 없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결국은 내 선택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게다가 중학교 시절까지는 공부는 안 하고 만화책만 본 나와 달리 언니는 전교 1, 2등을 하는 우등생이었지만 단 한 번도 언니와 비교당한 기억이 없다. 그 덕분에 나는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익숙했다. 물론 그런 내게도 부모님에게 번듯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은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부담감도 일찍이 잘라냈는데 부담감이 크다고 사랑까지 큰 건 아니지 않은가. 20대 중반 어느 날 나는 밥을 먹다가 나한테는 기대를 버리고 하숙생이라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다. 당연히 욕을 먹었으니 기껏 키워놨더니 그게 할 소리냐고 하셨다.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날 하숙생으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물론 나라고 왜 아이유 같은 딸이 되고 싶지 않겠는가. 가능하다면야 나도 부모님께 유자식 상팔자를 보여드리고 싶고 그게 안 된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마음이 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니 말이다. 하지만 내가 부담감에 짓눌려 산다고 부모님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안절부절 못한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우리는 그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갈 뿐이다. 그 삶이 부모님 기대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욕심이자 강박일 뿐. 내 삶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몫이라면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부모님 몫이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부모님에게 받은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채무감이라면 살며 최선을 다해 갚으시라. 하숙비를 내야 하숙생이 되는 거다. 하지만 우리 삶까지 저당 잡혀 살지 말자.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써야 할 존재는 결국 나 자신일 뿐이다. 나 외엔 무엇도 되지 않을 것. 초등학교 2학년 때 장래 희망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퀴리 부인에 대해 어디선가 주워 듣고는 퀴리 부인과 같은 여성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실상 나는 정자와 난자 시절부터 과학자와는 거리가 멀게 태어난 사람이지만 초등학교 2학년에 나는 그런 공수표를 남발해도 괜찮았다. 9살짜리 꼬마가 구체적으로 물류회사에서 구매를 담당하고 싶다거나 회계 관리를 맡고 싶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나이를 먹어서도 우리의 꿈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될 것인가에 머물러 있을 때 발생한다. 피부과 의사 한 명과 우연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의대를 나와 강남에서 피부과 전문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의사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그에게 어떤 개성이나 철학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 같다는 느낌마저 받았다. 문득 그에게 지금 행복하냐는 질문을 했다. 그러자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라고 답했다. 남들이 보기엔 그럴듯한 직업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는 더 좋은 학벌을 갖지 못함에 더 큰 병원에서 일하지 못함에 아쉬워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이들도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더니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매달려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는 의대에 갈 수 있어서 의대에 갔다고 한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는 없었고 빡빡한 의대 생활과 인턴 및 전공의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쫓았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했고 이는 그의 내면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런 그에게 중요했던 건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자신의 공허한 내면과 희미한 정체성을 채우기 위해 의사라는 직업적 정체성에 기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다. 의사가 되면 해결될 거라 여겼지만 더 큰 병원과 더 높은 연봉과 더 좋은 배경을 갈망했고 텅 빈 내면은 외면 가치로 채워질 수 없었다. 물론 한 개인에게 직업은 단순히 돈벌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직업이란 보다 자기다워지는 일이지 없는 자아를 창조하는 일은 아니다. 시작이 되는 눈뭉치가 있어야 눈덩이를 굴릴 수 있다. 내면은 돌보지 못한 채 외면의 가치만을 쫓는 한 언제나 비교 속에서 살 뿐 결코 진짜 행복과 자존에는 닿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 절실한 건 우리를 증명할 명함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김수현 작가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읽어봤습니다. 사회생활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격하게 공감이 될 말들이 수두룩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을 너무 숫자로 살고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숫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행복의 기준 역시 숫자로 기준되어 있었고 갖고 싶은 건 역시 가격을 생각하면서 숫자로 생각하고 있었고 모든 것들을 숫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고민하게 만들고 당연했던 것들의 틀을 깨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요즘 흔히 사용되는 유행어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유행어로 말을 재미있게 풀어내시는 걸 보면서 그때 서점에서의 궁금증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어도 재미가 있어야 계속 읽게 되는데 이 책은 내용과 재미를 같이 잡은 책인 것 같습니다. 300주 연속 베스트셀러라는 호칭이 괜히 붙은 호칭이 아니었네요. 아직도 좋은 말이 많이 남은 책입니다. 아마도 2편으로 다시 찾아뵐 것 같아요. 이상 책 읽는 연구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